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2018년 들어서는 이제 오늘이 첫 수업이네요. 그리고 21회 시험을 대비해서 7월 14일 날 보는 21회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 진행하는 세 번째 강의고요. 근데 흔히들 말하는 9, 10월 그리고 11,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기초과정을 끝을 냈고요. 물론 기초 부분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정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그 기초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두 달 동안 엄청난 양이거든요. 두 달 동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1순환 때 한 차례 나갔으면은 2순환 때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나갔던 부분의 일부를 재설명을 하고 또 새로운 설명이 또 들어가는 거죠. 3순환, 지금 세 번째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 뭐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동영상도 순차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좀 낯설은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건 안 하셨건 또 저한테 배우시는 옛날에 과거에 저한테 배우셨다가 뭐 시험에 실패를 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회계는 어차피 기초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소한 이렇게는 해 주셔야 돼요. 10일, 12월에 진행한 강의 중에 거기 보면 이제 분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책에 이제 분계 17개 설명한 분계. 나도 옛날에 뭐 부기 좀 해서 분계 좀 알았어. 그 정도를 설명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 11, 12월의 강의에서 요게 9강에서 제가 이 분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3일째 되는 날 분계를 설명을 한 거죠. 세 번째 수업을 할 때. 하루에 3타임씩 잘라서 3시간씩 잘라서 나가니까 다음에 오시기 전에는 오늘 수업 듣고 다음에 오시기 전까지는 최소한 요 9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매월 세 번째 주 일요일, 특별한 경우에는 뭐 한 주를 앞당기거나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세 번째 주 일요일 날 보강을 합니다. 이번에도 1월 21일 날 보강을 하겠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6시 조금 넘어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9강까지는 다음 강의 전까지 무조건 듣고 오셔야 돼요. 다음 강의 전까지. 왜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먼저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강의까지는 요게 대략 보면 한 9시간은 안 되죠. 한 50분 조금 넘게 했을 테니까. 어쨌든 단순 계산하면 9시간인데 학원에 강의가 없는 날,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그리고 평일에도 강의가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일찍 귀가를 하셔가지고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듯이. 그 다음에 늦어도 이번 강의는 1월 21일이니까 1월 21일 전까지 11, 12월에 진행한 강의 중에 23강까지
23강까지 역시 반드시 또 들어주셔야 합니다. 11, 12월에는 강의를 총 38번에 걸쳐서 나갔거든요. 자, 나간 부분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 지금 1, 2월에는 회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왼쪽을 차변이라고 한다. 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자본에는 뭐가 있고,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뭐고, 이런 설명들. 1, 2월에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참고할 건 제 강의는 말이 기초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소위 그 마지막 문제풀이나 특강을 할 때 진행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개정 기준의 그 새로운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서를 보면은 금융상품이라든가 수익 부분 중에서 흔히들 말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와는 전혀 이 회계 기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특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요 기초 강의를 할 때 흔히들 말하는 제가 삼각표라는 거를 갖다 강의를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몰라요. 삼각표라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올해부터는. 왜냐하면 이 삼각표로 올해부터 강의를 하는 이유는 개정된 그 금융상품 부분은 꽤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 저 삼각표 하나면 해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삼각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 어쨌든 최소한 다음 강의 전까지 요 분계에 나가는 부분인데, 요 분계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듣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론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초가 정립이 될 때까지는 이론 위주로 설명이 될 건데, 자, 그 설명을 첫 번째 드릴 것 같으면, 자, 15쪽. 자, 이거는 거기 타이틀이 15쪽 쓸 필요는 없고요. 이따가 쓰시면 돼요. 15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회계, 14쪽에 이제 회계 정의가 나와 있고요. 회계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회계 정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회계라는 건 짧게 정의를 내리면 회계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11, 12월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9, 10월까지 복습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11월부터만 복습을 해 주시면 돼요. 다만 11, 12월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딱 한 번 뭐가 있냐면 9, 10월에 진행한 강의 무엇을 들으세요? 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추가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는. 자, 그래서 어쨌든 11, 12월 강의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회계 정의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종류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 뭐라고 설명드렸는가? 회계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회계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재무회계라는 것과 관리회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회계 종류는 두 가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그 기업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계 종류는 두 가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다 라고 말하고, 자, 이때 재무회계라는 건 뭘 말하는가? 흔히들 말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관리회계라는 건 뭘 말하는가? 흔히들 말하는 그 기업의 내부에서 그 기업의 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내부정보 이용자라고 말을 했고요. 바로 내부정보 이용자. 내부정보 이용자들의 관리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이때 내부정보 이용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흔히들 말하는 경영자라든가, 경영자라고 말을 해도 되고 경영진이라고 말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경영진이라든가 그 기업에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 흔히들 중간관리자, 제 책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경영진만 기억을 하셔도 된다. 경영진 등과 같은 그 기업의 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기업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이때 기업과 관련한 정보 이용자를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라고 했고요. 정보 이용자를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라고 했고요. 지금 이 표현들은 이 강의의 첫 수업에 이제 다 나간 내용들이에요. 자, 어쨌든 정보 이용자를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라고 했고,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정말로 많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오죽한 필기를 이렇게 했죠. 나머지 다. 다자가 뭐예요? 많을 다자.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많더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정보는 통일된 원칙을 지켜서, 흔히들 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회계 원칙을 지켜서 재무보고서라는 걸 이용해서 정보 제공을 한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재무회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통일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그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검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걸 회계감사제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32쪽에 회계감사제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거, 알아야 될 거는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그 자체로 만족하시면 될 겁니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회계감사의 의. 자, 한번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건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회계감사란 어떤 실체의 경제적 행위와 사건들에 대하여 경영자가 주장하는 바와 관련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주장과 사전에 설정된 기준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말을 할 건데, 재무제표라는 것을 갖다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는 게 그 재무제표,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경영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 한마디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일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은 걸로 만족하시고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1번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회계감사의 목적하고 나왔는데,
감사의 목적 읽어보니까 감사는 감사 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다음 중 이제 감사의 목적이 아닌 감사의 목적을 찾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회계 감사를 하는 목적. 그 회계 감사의 목적이 뭐냐? 당시에 정답은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감사 의견 표명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정답이 표시가 됐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의제기를 걸었는데 그게 수용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끄트머리 아래서 두 번째 줄 읽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뭐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니까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감사 기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은 감사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목적은 사실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목적은 뭐냐?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부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 저는 이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뭐라 그랬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감사 의견 표명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갖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만족하고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이 내용이 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계속해서 양가로 2번. 회계 감사 대상하고 나왔어요. 자, 지금 읽는 거 시험에 나올 거 없어요. 외워야 될 건 강조를 합니다. 회계 감사는 임의 감사와 법정 감사로 구분되는데, 여러분 임의 감사가 뭐예요? 임의. 회사 임의로 다 그냥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법정 감사는 뭐예요? 법정 감사. 법에서 규정한 감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임의 감사가 나와요? 법정 감사가 나와요? 임의 감사는 나올 수가 없죠. 문제 출제가 될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임의 감사와 법정 감사로 구분되는데, 임의 감사는 회사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고, 법정 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꼭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흔히들 줄여서 외감법 이렇게 말하는데, 외감법 말고도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한 감사들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각각의 법률에서 회계 감사를 강제화함으로써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한 감사를 법정 감사라고 한다. 아직 여기까지도 외울 거 없었어요. 2번 법정 감사 중 가장 대표적인 감사는 외감법, 흔히들 말하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사를 의미하고, 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외부 감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은 외부 감사밖에 나올 만한 게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사를 외부 감사라고 한다.
있대. 그렇다면 모든 기업은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반가로 3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외부 감사의 대상은 직전 3년도 말 자산 총액 및 부채 규모 또는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주식회사. 한마디로 기업이 규모가 큰 주식회사를 말한 거죠. 기업의 규모가 큰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땡글뱅이 1번 회사의 규모. 한마디로 큰 기업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땡글뱅이 2번 주권 상장. 옆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주권 상장법인은 뭐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니 코스닥 상장법인이니 코넥스 상장법인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권 상장법인이 되는데, 주권 상장법인과 한마디로 현재의 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장법인과 해당 사업년도 또는 다음 사업년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고 하는 주식회사. 바꿔 하면 뭔 얘기냐? 현재 상장법인 또는 올해 상장법인이 되려고 하는 주식회사 또는 내년에 상장법인이 되려고 하는 주식회사. 이런 데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상장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땡글뱅이 1번, 땡글뱅이 1번은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크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얘기인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났네. 직전 3년도 말 기준으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직전 3년도 말 기준으로 다음 기준 이상인 주식회사, 작년 말 기준으로 다음 기준 이상인 주식회사, 모든 것 끄트머린 주식회사예요. 외부 감사는 반드시 주식회사가 받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기억번에 자산 총액 기준으로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3년도 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두 번째, 자산 총액 70억 원에다가 부채 총액도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세 번째, 자산 총액 70억에다가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반드시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감사 대상도 충분히 한 번쯤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감사 의견. 그럼 외부 감사인은 특정 기업을 감사를 했으면 반드시 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단골 문제입니다. 수시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감사 의견이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자, 여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 밑줄 그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 밑줄 걷나요? 거기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자, 쓴 다음에 여기다 한국에다 괄호 열고 닫고 표시를 해보세요. 아니, 말 실수. 한국 채택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표시를 해보세요. 꼭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강의쯤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반드시 주석에다가 가장 먼저 뭐를 써야 되는가? 우리 기업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분 계시잖아. 난 한국이 싫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로 보면은 나라 시끌벅적하면 나 한국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 안 써도 돼. 그냥 국제회계기준에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해도 부당하다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
기준이라는 말 대신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의견이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다. 2번, 감사의견은 외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시용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지 회사 경영자가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은 아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외부 감사인이 특정 기업에 감사를 하러 가잖아요. 감사를 하러 가면은 뭐예요? 자, 지금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를 좀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원칙이 잘못됐고 요건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수정 권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시한 그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수정 권고를 하잖아요. 그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수정만 해주면 이게 적정 의견으로 표명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감사인이 지적을 하는데 야 네가 뭘 알아? 너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회계 공부를 해도 너보다 훨씬 더 했고 말이야. 이게 맞아? 네가 틀려. 의견이 불일치하잖아요. 의견이 불일치하면은 감사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감사를 받기 위해 최초에 제시하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감사인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정도까지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2, 3 역시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골 문제가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인은 다음 중에서 한 가지 감사 의견을 표명한다. 해놓고 댕글뱅이 1, 2, 3, 4 4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부할 건 이렇게 하죠. 감사 의견의 종류 4가지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죠. 감사 의견의 종류는 4가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시험에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다음 중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아닌 것은 이렇게 놓고 1. 적정 의견 2. 부적정 의견 3. 한정 의견 4. 의견 거절 5. 이상한 의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답이 몇 번이에요? 이상한 의견이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나온 기준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정말 시험에 이상한 의견 이렇게 나왔냐고요? 그때는 수정 의견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감사 의견의 종류는 4가지 암기하셔야 된다.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자,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제 시험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감사 의견의 종류 정도 외워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떨 때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가? 그 내용을 갖다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적정 의견 볼게요. 적정 의견.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표명되는 의견.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나오대, 이상하게. 얘가 시험에 나오면 이건 틀릴 사람이 없는데. 한번 테스트 해봐요. 여러분, 적정하면 무슨 의견? 다 하네.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얘가 안 나오나 봐. 그 아래 것들이 나오죠. 한정 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 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 시험 볼 때는 꼭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제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외부 감사인이 지적을 하면 이 자식아 내가 더 잘할지 네가 더 잘 알아? 내가 맞고 네가 틀려하고 서로 대립이 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감사인이 볼 때는 뭐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맨 아래 박스에 나왔네. 박스.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는 이 말 대신에 이제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이 위배되었다. 또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위배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이 위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감사 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자, 여기서 감사 범위의 제한이라는 건 뭐냐? 감사를 하러 갔더니 감사 자료를 갖다가 달라 그래도 민기적거리고 제대로 안 주고, 가끔 가다 외부에서 압력전 하나 들어오는 거죠. 야, 그거 좀 잘 좀 봐줘, 뭐 이런 거. 이거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향이 뒤에 5자 땡글뱅이를 푹 쳐보세요. 중요하므로, 거기. 중요하므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읽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우연하게 이 책에 오류가 참 책을 쓰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런답니다.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발견이 안 된대. 예를 들어 다른 책을 제가 이렇게 딱 검토를 하잖아요. 넘어가면서 팔팔팔팔 넘어가면은 숫자 잘못된 것까지도 다 발견이 되는데 내가 쓴 책은 이상하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같은 책을 갖다가 남들처럼 연도만 바꾸고, 요새 이제 저 문제집 쓰느라고 완전 초비상 상태예요. 문제집 쓰느라고 완전 비상 상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몸이 성할 날이 없던, 날마다 밤새야 되고 막 이러니까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뭐예요? 2018년부터 전혀 새로운 기준이 도입이 되니까 여러 책을 참고를 좀 해야 되잖아. 그럼 제가 참고하는 책은 전부 다 뭐예요? 공인회계사 책, 세무사 책이거든.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도입된 책이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먼저 보거든요. 그거 좀 내용 좀 참고하려고 책 다 보면은 전부 다 옛날 책이야. 10개 보면은 제가 10권 사보면은 8개는 한두 개 수정해놓고 땡이에요. 전부 다 옛날 문제야. 잘못된 거지. 이거 완전히 매우 중요한 거야. 이게 왕창 잘못된 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 책도 보다 보면은 오류 있을 수 있죠, 가끔씩. 지난번에 한번 오류 있는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2만 원이라고 써야 될 걸, 16,000원이라고 써야 될 걸 2만 원이라고 쓴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책 전반적으로 완전히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건 사실이야. 근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걸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 왕창 잘못된 건 매우 중요한 거고, 조금 잘못된 건 그냥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건 사실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 그러니까 원칙도 약간 잘못됐고 감사 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도 중요하고 조금 감사 범위의 제한도 있었어요. 이럴 때는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 의견의 표명을 거절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중요함으로죠. 그리고 맨 끝에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밑줄 그으세요.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의 위배도 조금 있고 감사 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도
조금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요하고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감사 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이지 않을 때, 한마디로 조금 잘못되었을 때, 이때는 한정 의견을 표명한다. 3번 부적정 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었어.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부적정 의견은 다른 건 안 따져. 감사 범위의 제한은 따지지 않아요. 감사 범위의 제한은 따지지 않고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 한마디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뭐랬어요?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이렇게 나왔죠? 원칙을 왕창 잘못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한정 의견으로는 재무제표 의도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표명되는 의견. 핵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말실수는 나가 왜 들어가? 감사인 한 대 맞고 헛소리라고 있어.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일 때 부적정 의견. 자, 네 번째 의견 거절. 자, 여기서는 원칙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따집니다. 보니까 이렇게 났네.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었어. 이게 핵심이에요.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었어. 감사를 했다 하러 갔더니 책임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문 잠그고 도망갔어. 그리고 계속 압력 전화나 들어와. 이럴 때는 감사 의견의 표명을 거절한다. 자, 네 가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어떨 때 적정 의견, 어떨 때 한정 의견, 어떨 때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을 하는가? 이게 단골 문제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내부 통제제도. 자, 34쪽. 34쪽. 거기 이제 내부 통제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시험에 벌써 한 서너 번 나왔어요. 내부 통제. 기업을 제대로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영자가 기업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업에서 내부 통제제도, 다양한 내부 통제제도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에서 경영자가 내부 통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제 내부 통제를 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건 이겁니다. 기업은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는 방법은 좋은 말 만들어 갖다 붙이면 전부 다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내부, 오히려 부정을 조장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기업에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조장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특정인에게 권한을 집중시켜버리면,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조장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 직접 풀어보죠.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제 6번. 다음 중 현행 감사 기준상 표명될 수 있는 감사 의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이 아닌 게 답이죠. 정답은 2번이었고 7번.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고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 전반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전반적이라 그랬어요? 전반적이지 않다 그랬죠? 이거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감사 범위에 제한이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의 위배건 왕창 잘못된 게 아니라 뭐예요? 조금 잘못된 거죠? 이럴 땐 무조건 무슨 의견? 한정 의견. 이건 조금 잘못된 경우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 8번. 현금과 관련된 내부 통제 절차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내부 통제 절차 또는 내부 통제 제도를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를 읽어봐. 읽어보면서 그럴듯한데 싶은 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업무를 오히려 분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킨 감이 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잘못된 내부 통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1번. 자,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은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번. 현금 수취액은 지체 없이 은행에 예입한다. 견물상심이라고 금고에 돈 있는 것보다 예금해 놓는 게 부정이 오히려 없어지는 방법이 되겠죠. 2번. 현금 거래보다는 온라인 송금 및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 좋은 말이네요. 경비 지출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그럴듯한 말이고요. 현금 출납장 기록 업무는 현금 출납 담당자가 수행한다. 이건 뭐예요? 기록 업무까지 하고 출납까지 담당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뭐예요? 권한을 집중시킨 감이 있죠? 이거는 내부 통제 예는 아니라는 얘기죠. 5번. 주기적으로 현금 시적을 실사하고 장부와 대조한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런 내부 통제 절차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 만들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딱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각종 시험에서 전부 다 번호까지 안 틀리고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저도 책 쓰면서 이 내용을 바꿔서 쓰고 싶은데도 바꿔서 쓸 만한 적절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보시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더 풀어보죠. 37쪽입니다. 37쪽.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책임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기업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그 책임은 결론 누가 져야 되는가? 경영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 책임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는 경영자에게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한번 읽고 넘어가면 당연한 문제가 되는데 실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안 풀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 찾는데 애로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문제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 자, 조금 전에 대충은 전부 다 말을 했네요. 자, 말로만 아주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다. 외부 이용자는 많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통일된 원칙을 지키고 통일된 원칙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라는 걸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까지 다 합친 걸 재무보고서라 그래요. 국제회계 기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책에는 재무회계 정보 제공 수단은 재무제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수단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보고서다. 그 재무보고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 우리는 이걸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런데 자, 여기 이 재무보고서는 지금까지 장사를 한 경영활동의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는 주로 과거정보 위주다. 과거정보 위주고, 재무보고서에는 대부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화폐적 정보가 보고가 된다. 관리에게는 화폐적 정보일 수도 있고 비화폐적 정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보는 언제 제공을 하는가? 그러니까 보고는 언제 하는가? 보고를 하기로 보고하기로 약속한 그날 보고를 한다. 그래서 우린 여기선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필요할 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 정보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여기는 포괄적인 정보. 뭐냐면은 제공하기로 한 모든 정보를 다 포괄해서 다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는 여기 이제 부분적이고 특정한 정보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공하기로 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정보. 한 번만 더 할게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많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니까 통일된 원칙을 지켜서 재무보고서라는 걸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보고서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재무제표다. 재무보고서가 커요? 재무제표가 커요? 물론 뭐가 더 큰 거예요? 재무보고서가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보의 특징은 과거 정보이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화폐적 정보인데, 언제 보고를 하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그날 보고를 해야 된다. 3개월 단위가 될 수도 있고 6개월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포괄적인 정보, 약속한 모든 정보를 다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책 읽어볼게요. 1.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지배를 받는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정보 이용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 정기적으로 약속한 그날. 우리도 저는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1월달 보강 며칠 날 있다고요? 21일, 21일. 지금 뭐라 했어요? 다른 날짜, 날짜로? 셋째 주 일요일? 그래. 틀린 말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약속한 그날 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약속한 그날 보고를 해야 된다. 3번.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재무회계는 재무보고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맞지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는 무슨 회계? 관리회계.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3번이에요.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내부 통제 제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거는 감사의 목적, 외부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내부 통제 제도를 평가하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 통제 제도를 평가하는 목적은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회계 절차나 회계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뭐냐? 내부 통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문제와 답을 직접 읽어도 무방하겠네요. 3번. 경영자에게 내부 통제 제도의 계산책을 권고하기 위하여 나머지 3, 4, 5 이건 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읽은 걸로 끝내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문제 읽고 답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번.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자, 여기 조금 잘못됐어요? 왕창 잘못됐어요? 왕창 잘못됐을 땐 둘 중에 하나죠. 부적정 의견 아니면 의견 거절입니다. 자, 이거 원칙이 잘못되었나요?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었나요? 원칙이 잘못됐잖아요.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란 한국 채택 국제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이럴 때는 무슨 의견? 부적정 의견. 5번입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1. 자, 내부 통제 절차. 이것도 지금 이 똑같은 문제도 제가 한 10번은 본 것 같아. 제 책에서, 우리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심지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심지어 저 전산회계 시험까지 한 10번은 본 것 같아. 번호도 안 바뀌어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거에 예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내부 통제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1.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직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좋은 말이죠. 2번. 지급 결의에 따라 지급필 도장을 찍은 후 회계 기록 부서에 보낸다. 그럴듯한 말이고. 3번. 현금 담당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신원 보증을 받는다. 좋은 말이죠. 4번. 예산과 실적을 적절히 비교 검증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5번. 대금 지급의 승인 기능과 대금 지급 기능을 경리 부서에 집중시켜버린다. 뭔 얘기예요? 대금 지급의 승인 기능과 지급 기능을 경리 부서에 집중시켜버리면 경리부장한테 뭐예요? 너 혼자 다 해먹어.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부 통제 방법은 아니겠네요. 자, 이 시간에는 5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11월, 12월에는 강의를 했는데요. 이달 강의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12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12번부터 쭉 나와 있는 거 흔히들 제3법, 손익법과 관련, 자본등식과 관련한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출제률이 거의 100%를 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한 문제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것을 강의하면서 저 뒤에 있는 자본회계까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번에도 강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잠시 후 1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